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상태 변화 열에너지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리 파트인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물리 중에 이 힘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되므로 여기는 조금 빡세게 하나하나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필기하면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난 너무 힘들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힘과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힘은 정말 많이 달라요. 알겠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힘은 첫 번째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고요. 두 번째,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거든요. 자, 요거 반드시 필기해 주세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소리인데요. 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운동 상태의 정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빠르기, 얼마나 빠른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빠르기랑, 그리고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빠르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냐면은, 물체에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했다면, 오케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 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변화할 거고요. 두 번째, 운동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무엇이다?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또 까먹을 거야. 그때 내가 또 설명해 줄 거니까 그래도 지금은 필기 한번 해놓자.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힘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어. 지금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화살표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표현하게 돼요. 화살표. 자,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맞아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화살표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꼭지점 부분,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 힘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화살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힘의 작용점이라고 부릅니다. 힘의 작용점. 여기서 힘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작용 힘이래. 작용점이죠. 힘의 작용점.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보이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힘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크기. 자,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알짜임이라고 하는 거랑 합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사실 이 알짜임이라고 하는 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합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조금 낯설죠? 알짜?
R자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 R자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라고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즉 R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R자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합력 혹은 합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사실 R자 힘을 설명하다 보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어떠한 상자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상자를 준비를 해요. 자, 그 다음은 오른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10의 힘만큼 힘을 가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왼쪽 부분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5의 크기만큼만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줄다리기 같은 거 해봐서 알죠? 오른쪽으로 더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당연하게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와 방향까지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힘의 크기는 빼주는 겁니다. 지금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빼줘서 5만큼이 작용할 것이고 방향은 더 큰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약간의 공식적인 느낌으로 가보자면 자, 오른쪽을 F1으로 왼쪽을 F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R자 힘을 그냥 단순하게 F라고 한번 지칭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는 F1-F2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케이스는 지금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빼줬다는 걸로 이해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10만큼의 힘을 가했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는데 이번에는 5만큼 힘을 가했어. 그럼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오른쪽으로밖에 힘을 안 줬으니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힘을 F1, 두 번째 힘을 F2라고 하게 되었을 때 R자 힘 혹은 합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책에서는 얘를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 공식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저는 그냥 숫자로 한 번에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친구를 공부하게 될 건데 세 번째, 제가 지금부터 이제 총 4가지의 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그 힘의 종류와 특징을 우리는 조금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힘으로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탄성력, 세 번째는 마찰력, 네 번째는 부력이라고 하는 친구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아시다시피 중력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합니다. 그리고 마찰력도 조금은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거를 꼽자면은 저는 사실 중력이 가장 어려울 것 같고요. 부력이 두 번째로 어려울 것 같아. 탄성력이랑 마찰력은 비교적 정말 쉬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힘의 종류들은 사실 우리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힘의 정의. 그 다음, 힘의 크기. 힘의 크기. 어떨 때 더 커지고 어떨 때 더 작아지는지에 대한 크기를 가장 많이 물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방향도 중요하기는 해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정의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면은 방향은
비교적은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중력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자 얘들아. 가볼게. 자, 여러 가지 힘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이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있잖아.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 중력 이야기하면은 뭐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졌던 그 뉴턴 이야기도 안 꺼낼 수가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중력은 사실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쵸? 이게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 내가 지금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 이게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라서 가지고 올까? 아니다. 그냥 중학교 1학년까지만 설명을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맛보기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중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 볼 거냐? 첫 번째는 뉴턴이 이야기했던 중력의 정의예요. 자, 뉴턴은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알겠죠? 우리는 이거 공부할 거야. 요것만 공부할 거야. 알았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 이야기한 중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냐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중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단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어떠한 물체라고 하는 것이 질량이 있잖아? 그럼 그 물체는 필연적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매체인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뭐 컴퓨터, 뭐가 됐던 간에 걔도 질량이 있습니다. 그럼 걔도 중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잡고 있는 펜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걔도 중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뉴턴이 이야기했던 중력에 대해서만 공부한다 라고 봐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뉴턴이 이렇게만 설명하진 않았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힘의 크기랑 방향이 조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중력의 크기는 크게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에 따라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력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일상생활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경험하지는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죠.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라면 이걸 모르진 않을 거야. 그쵸? 초등학교 야간 나온 거 아니니까. 그지? 자, 중력의 방향은 당연하게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중심. 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 가끔 가다가 이런 단어가 나올 거야, 얘들아. 이거 필기하자.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연직 방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연직 방향. 쌤, 연직 방향이 뭐예요? 아마 수도 없이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 꼭대기 천장에다가 실을 매달고 납을 한번 매달아 보자. 그럼 이 납은 자연스럽게 지구 중심 방향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쵸? 근데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 다음 여기다가 이 실을 매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니? 요렇게 되겠니?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2번이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납 연자가
직선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납은 항상 어느 방향을 가리키겠습니까? 지구 중심 방향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지구 중심 방향과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같은 단어이다. 같은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내가 필기를 항상 하는데 말이야. 애들이 수도 없이 틀리죠. 여러분 잘 봐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 동그라미 굉장히 잘 그렸다. 그지? 잘 봐.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꼭 대답을 틀려. A에 있는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야 돼? 아래 방향으로. 그죠? B에 있는 물체는 어디로 떨어져야 돼?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쵸? C에 있는 물체는 어디로 떨어져야 돼? 지구 중심 방향으로. D에 있는 물체도 어디로 떨어져야 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요거 틀리지 말자. 알겠죠? 요런 거는 제발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네. 요거는 반드시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거 틀리면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중력의 크기를 계산하거나 구할 때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게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를 물어봐요.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빨리 물 한 잔 먹고 오시면서 요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중력의 크기예요. 지금 중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 나 지금 중력을 이만큼으로 적용받고 있어 라는 것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무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바로 질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너네 몸무게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대답 이렇게 할걸요? 저 몇 킬로그램이요? 라고 대답할 거야. 그래서 마치 무게 단위가 킬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혹은 그램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꽤 재밌는 게 무게의 단위가 뉴턴이에요. 그래서 혼틈 질문, 쌤 뉴턴이 뭐예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필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 N이라고 써주고 읽을 때 뉴턴이라고 읽어주는 이 단위는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힘의 단위가 바로 뉴턴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 몇 킬로그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뉴턴으로 값이 나오게 되네. 그 이유가 있어. 너네 이 동그라미 원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죠.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해주죠.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죠.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3.14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굳이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하죠. 나중에 파이로 빼버리죠. 그쵸? 즉 무슨 소리냐면 이 무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어떠한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지금 이 분필의 무게를 재던 지우개의 무게를 재던 나의 무게를 재던 책의 무게를 재던 간에 모든 물체의 무게를 구할 때는 질량에다가 뭘 곱해주냐면은 9.8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모든 값에다가 우리는 계속 3.14를 곱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 안 곱하죠. 굳이 우리 3.14라는 숫자 안 곱하죠. 맞아요.
지금 당장은 처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9.8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게 되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라 그랬죠? 그래서 킬로그램 중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중력이 0으로 뭐예요? 그래비티죠. 첫 번째 알파벳이 뭡니까? G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9.8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곱하지 않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이야기할 때 몇 킬로그램입니다 라고 하면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당연히 너의 그 몸무게는 지구에서 잰 거지 달에서 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9.8을 곱해가지고 숫자가 막 지저분해질 필요가 없이 빼고 대답을 해주는 것 뿐이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 무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량에 따라서 크기가 바뀐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지구에서 측정할 때랑 달에서 측정할 때 그 값이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측정을 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지구에서 무게를 측정했을 때랑 달에서 무게를 측정했을 때랑 값이 달라져요. 하지만 질량은 여기 뭐라고 써있어? 고유한 값이라고 했죠. 고유한 값은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해요. 이해되니? 이해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를 측정할 때는요, 비교하면서 측정해야 돼요. 비교,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교 측정의 의미가 뭐냐면요, 양팔 저울 같은 거 있죠. 양팔 저울. 그걸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 질량의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게 같은 경우는 단일 측정을 해요. 하나만 매다는 거예요. 단일 측정. 그래서 보통 용수철 저울 같은 거를 가지고 무게의 값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지구와 달입니다. 별거 없거든요. 잘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구에서 측정했을 당시에 질량이 10kg이라고 한번 해보자. 10kg이야.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달에서의 질량도 얼마 나오겠어? 똑같이 10kg이 나올 거야. 이해되니? 질량은 항상 고유하고 일정하니까. 하지만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 무게의 크기를 구해보자라고 한다면은 10kg 곱하기 9.8을 해줘야 하므로 무게값은 98N이다. 요렇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달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지구의 중력의 크기보다 6분의 1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10kg 곱하기 9.8 곱하기 6분의 1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달에서의 무게는 얼마 나올 것이다? 6분의 98N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저 값은 한 번에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러한 숫자로 나오게 된 것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웬만해선. 알았죠? 여기 한번 볼까? 뭐 요런 거 한번 가보자. 6kg이라고 있대. 자, 그럼 한번 가볼까? 굳이 지우지 말고 6kg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지구에서가 6kg이에요. 그럼 달에서의 질량도 얼마 나와야 된다고? 똑같이 6kg이야. 이해되지? 그럼 달에서의 무게 얼마 나올 거라고? 9.8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58.8N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달에서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여기다가 6분의 1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 곱해주게 되면 9.8N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산됩니까? 지금 여러분 중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계산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달에서 무게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달에서는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6분의 1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저것만 제대로 기억할 수 있으면 중력 파트는 틀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출 수 있어. 알았지? 단 가장 중요한 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고유할 것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해됐죠?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탄성력이야. 싹 다 한번 지울게. 탄성력은 제일 쉬워. 문제 유형도 한 2가지? 아니야, 1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탄성력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지? 가보자. 2번이야. 탄성력. 여러분, 탄성력은요, 지금 여러분 좀 필기를 하시거나 제 책을 보고 계실 텐데, 그 책을 한 페이지를 살짝만 접어봐요. 손 놔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펴지죠? 저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살짝만 접은 다음에 손 놔볼게. 펴지죠? 왜 펴지는 것이냐? 이 이유가 바로 탄성력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탄성력은요, 어떠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탄성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요, 용수철을 절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용수철, 스프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제가 용수철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2가지 그림으로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힘을 가해서 바깥쪽으로 당겨볼게. 이렇게 힘을 가했어. 그럼 여러분, 이 용수철은 어느 쪽으로 되돌아가려고 할까?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즉, 왼쪽 방향이 탄성력이 됩니다. 그죠? 당연한 내용이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똑같은 용수철을 이번에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꽉 눌러줘 볼 거야. 이렇게 내가 힘을 가했어. 그럼 이 용수철, 스프링은 어느 쪽으로 탄성력을 적용하려고 하겠어?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오려고 하겠죠. 이쪽 방향이 바로 탄성력이 될 거야. 이해되죠? 요게 다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일부 좀 디테일하게 그렸거든요. 내가 가해준 힘의 크기인 화살표 길이와 탄성력의 길이, 내가 가해준 힘의 크기의 화살표 길이와 탄성력의 길이가 서로 어떻습니까? 길이는 같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방향이 반대이죠. 그쵸? 따라서 여러분, 탄성력 파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한번 해보자면, 내가 얼마나 가해줬는가. 그게 힘의 크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가해준 힘의 크기가 그대로 뭐가 될 것이다? 탄성력의 크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은 내가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탄성력 같은 경우는 작용하는 방향이 그럼 우리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내가 가해준 힘의 방향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가해준 힘의 반대 방향. 다 배웠습니다. 우린 다 배운 거예요. 탄성력은 문제가 요딴 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 유형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냐면요, 용수철의 길이 재는 것밖에 안 나와. 용수철의 길이 재는 거. 그래서 잘 생각해보자. 아주 쉬운 질문이야. 자, 용수철이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어. 알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추를 매달 거거든요. 추를 매달 거예요. 근데 이 추가 하나당 얼마라고 해볼까? 2N이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2N짜리야. 알겠죠? 자, 제가 써볼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내가 이 2N짜리 추를 매달았을 때 3cm가 늘어난대.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추를 예를 들어서 5개를 매달았으면 몇 cm가 될까요? 라는 걸 물어볼 거야.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뭐 비례식으로 푼다든지. 그죠? 2N일 때 3cm니까 10cm이면 10N이니까 15cm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그딴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정말 그나마 나올 만한 게 뭐냐면은 원래 길이까지 판단해야 되는 문제 유형. 원래 길이까지. 자, 이거는 더더욱 쉬운 내용인데 무슨 소리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얼마냐면 원래가 3cm 짜리야. 알았지? 그럼 생각해봐. 똑같이 가볼 거야. 이 추 2N짜리야. 5개 매달았어. 그러면 얘들아, 늘어난 길이만 따지자면 15cm였겠지만 전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얼마라고 봐야 돼? 18cm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아, 너네 이런 건 계산해야지. 개념 어렵지 않죠? 요게 탄성력이 끝입니다. 야씨, 아까 중력은 자리 부족해가지고 막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탄성력은 문제 유형이 이게 답니다. 말했죠? 정말 쉽다고. 그나마 가장 어려운 게 중력, 그리고 제가 10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마찰력이랑 부력 해볼 건데 마찰력도 비교적 쉬워요. 거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유형 같은 것들이 조금 어렵다 느낄 뿐이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고 부력은 조금 어렵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마찰력과 부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